자, 우리 주제 5번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표지제도 빈칸 좀 채워오라고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같이 빈칸 정답만 말씀드리면 신문홍 시기 때는 관리들을 대상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으며 성덕왕 때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정전을 지급했었고 경덕왕 때는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빈칸 다 채우셨죠? 네, 넘어가서 신라 촌락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들어갈 빈칸의 정답은 신라 촌락문서인데요. 신라 촌락문서는 민족문서라고도 불리우고요. 이 문서가 통일신라 시기 때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단 이 문서가 처음 발견된 건 언제냐면 1933년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일본에서도 도다이사 쇼쇼인이라는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절이에요, 절. 쇼소인. 내가 잘못 썼니? 쇼소인. 쇼소인. 됐니? 쇼소인. 일본어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왜 발견됐냐면 그 기원장이랑 기원장 사이에다가 습기 생기지 말라고 종이를 이면지 같은 쓰레기 종이들을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야. 일본 애들이 연구를 왠지 중요한 문서 같아서 연구를 했는데 지네 나라 건 아니었던 거지. 아마 뭐 전쟁이 됐건 일제강점기가 됐건 어느 시기에 가지고 튀었다가 뭔지 모르니까 이면지로 썼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쨌든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문서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 이 문서를 작성한 건 누구냐면 춘주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해. 그래서 춘주가 매년 정보를 조사해서 그 조사한 정보를 3년마다 갱신하는 작업을 했어. 이 문서는 4개의 촌락에 대한 경제적인 지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원경 주변에 4개의 촌락에 대한 정보야. 오소경 중에 하나입니다. 서원경 주변에 4개 촌락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마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적혀 있냐면요. 연령에 따른 인구. 이때의 인구는 연령도 고려했고 성비도 고려했고 노비까지도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겨야 하니까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요. 이 이외에도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소유 여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지, 그게 누구 소유의 땅에 심어져 있는지에 대한 나무 등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서 적혀가 있었는데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갈 빈칸에는 공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건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해서 기재했던 수치고요. 인정의 다과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고 적음을 의미해.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그 9등급이 상상부터 어떻게 돼 있어? 하하까지 돼 있지. 이게 상중하, 상중하를 계속 곱한 거거든. 더 써야 될까? 중상, 중중, 중하. 알지? 우리 반이 몰랐어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반 9개 다 써줬거든.
우리만 공개적으로 디스해버렸네. 이렇게 9개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반이라는 마을이 있어. 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 사람이 많고 적은 그 묶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는 인구를 셀 때는 몇 명이야? 34명이니 5명이니? 35명인데 이걸로 계산을 할 때는 사람이 많고 적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3개의 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 그 안에 남성의 비율은 어떤지 어느 지역에 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등급을 또 나눠서 쓴 거야. 뭐 상상에 해당하는 거 1호, 상하에 해당하는 거 1호, 하하에 해당하는 거 1호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돼서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구분은 계연입니다. 계연의 경우에는 얘들아 중상에 해당하는 이것의 수치를 6분의 6으로 산출해서 한 단계 올라갈 때 플러스 6분의 1, 한 단계 작아질 때 마이너스 6분의 1을 했어. 예를 들면 방금 말했듯 8반이라는 촌락의 공연은 3호야. 근데 이 3호 중에서도 중상년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2호 정도를 할까? 숫자가 다 올라가. 중년 1호. 중년 2호.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계연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계연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상연에 해당하는 게 6분의 6이라는 수치가 픽스되어 있거든? 그럼 중상호가 1개, 얘가 상관된 수치가 6분의 6, 하중은 2개. 하중은 그럼 몇을 곱해야 돼? 6분의? 이해가 잘 안 돼요. 너희도 우리 말이랑 똑같구나. 다 써줄게. 그래, 다 써보자. 그래. 그러니까 공연은 얘들아 절대적인 수치야. 눈으로 보이는 묶음 덩어리. 근데 이걸 토대로 수치를 다시 산출한 게 계연이야. 계산한 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 왜 계산을 하냐면 일단 그 납득부터 시켜주면 그냥 비유를 할게. 자, 여기는 예를 들면 남자의 수가 적어. 그럼 여기서 N방을 해서 노동력을 산출하면 얘네는 불리하잖아. 남자 6명을 산출하는데 그럼 얘네는 매번 군대에 다 끌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이쪽 코는 남자는 많은데 노비도 많아. 그러면 세금을 낼 때 어때? 노비가 아닌 애들만 세금을 부담하니까 불리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8반의 촌락은 3개의 덩어리인데 중상에 해당하는 게 한 덩어리, 하중에 해당하는 게 2덩어리. 괜찮은 덩어리 하나, 좀 모질한 덩어리 2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계연을 계산하면 1개. 근데 중상이면 6분의 6을 곱하래. 그리고 한 단계 낮아지면 6분의 1씩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적은 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대로 올라가서 상태가 좋을수록 숫자는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치가 좋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다시 보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중상연에 해당하는 게 1개. 중상은 6분의 6을 곱하래. 이거 그냥 절대 수치야. 문서에 적혀있는 절대 수치. 자, 하중에 해당하는 게 2개야. 2개 곱하기 6분의? 그렇지, 이제 6분의 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6분의 10.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1 플러스 1 계연 1
나머지 4 이렇게 썼어. 이걸 썼어. 이 당시 수학의 계산법은 이랬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 마을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인구의 경우에는 너네는 지우개가 없어? 이거야? 이거 써도 돼? 이거 아니야 그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인구의 경우에는 그 밑에 칸인데 이거 빈 칸은 아니고 계열 밑에 있는 거. 인구의 경우에는 남녀를 연령별로 6등급으로 했다. 그러니까 남녀도 고려했고 연령도 고려해서 총 6등급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했으며 여기에는 노수의 숫자도 따로 기재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를 통해서 노동력을 징발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를 작성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인구 이외에도 토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상세해. 그 토지의 주인이나 누가 관리를 하는 땅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령다. 뭐 관모다. 손주이다. 면수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을 보시면 작성의 목적은 그 촌락의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파악해. 근데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상한 숫자들을 계산하고 또다시 분류해서 작업하는 요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조세나 공물이나 역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연구한 결과 8세기 무렵의 통일신라 특정 마을에서 경제 상황은 어떠했고 국가에서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어떻게 세금을 수취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통일신라 때의 무역항인 청해진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건 청해진인데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청해진이 출제될 때 이 항구가 통일신라 시대 거다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무역항이라는 사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청해진에서 활약한 사람이 장보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통일신라 흥덕왕 때 설치가 됐으며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거나 직접 무역을 전개하거나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는 게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청해진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근에 신라인들만의 불교 사찰인 법화원이 건립되기도 한다. 빈칸에 법화원 쓰시면 됩니다. 왜요? 아. 자, 그리고 일본 승려였던 앤린에 따르면 그가 썼던 책 입당 구법 순례행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기록을 남겼냐면 청해진에서 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앤린 왜 내 글씨가 안 보이니? 아하. 그렇죠. 내 잘못은 아니죠. 나 글씨를 나름 잘 쓰고 있는데.
자, 앤린의 책 속에도 청해진과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발해의 이원적 수치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시면 고구려계 주민과 말갈계 주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구려계 주민은 주로 중심지에 몰려 살았기 때문에 국가적 행정 체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수취한 반면 말갈계 주민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 수령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발해 오도인데요. 지난번 프린트에도 이 관련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 오도는 발해가 문왕시기 주변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확립하게 되면서 무역을 전개했고 그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개설했었던 도로들인데 순서대로 써드리자면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이렇게 5개예요. 근데 다 위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신라도 위치만큼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도에 이미 다 표시를 하셨을 텐데 이쪽에 위치하는 게 신라도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면 산동반도 등주 지역에는 발해 사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인 발해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발해 사람들은 주로 모피나 약재와 같은 자국의 특산물들을 주변 그 지역에 수출하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었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6번, 7번이요. 이름 몰라. 프린트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그 박스가 삼국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박스가 남북국시대, 즉 통일신라랑 발해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통일신라 말기, 이제 고려로 넘어갈 그 무렵에 통일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먼저 타이틀부터 쓰면 삼국시대랑 삼국시대 때 불교가 수용됐어. 근데 이때 수용된 불교가 남북국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화돼. 제가 왼쪽에 있는 부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학 보면 유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의 형태로 가르쳐졌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유학이 보급된 건 이때야. 이때 시작된 유학 교육은 이쯤 가게 되면 훨씬 더 강화돼. 그래서 유학 교육의 강화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삼국시대 때 또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는 도교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도교가 전래된다. 이것도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요 시기로 가게 되면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라는 것이 들어와. 자, 그리고 선종 이외에도 요 시기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보시고 각각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국시대 때 불교가 수용된 배경을 보시면 각 국가들이 중앙집권화를 진전함에 따라서 보다 커진 집단을 효율적으로 결속시키고 통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를 수용했었고요. 불교 수용 과정을 보시면 고구려는 어느 왕 때?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그렇죠. 4세기에 좀 일찍 수용을 했고요. 반면 신라의 경우에는 6세기 어느 왕 때? 박풍왕 때 조금 늦게 무슨 사건을 계기로? 2차선의 순교를 계기로 수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교를 각 국가에서 수용한 이유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왕권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에요. 왜 뒷받침해주냐면 왕을 부처에 비유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고 높은 존재로서 왕을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백성들 중심으로 퍼지기보다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백성들을 향해서 불교를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설파하면서 퍼지게 되죠. 자, 유학의 보급을 보겠습니다. 유학의 보급은 교육을 통해서 보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교육을 시킨 이유가 뭘까? 바로 유학적 소양을 지닌 관료를 양성하기 위함이야. 근데 관리를 양성할 때 왜 하필 유학적 소양을 지닌 애들이 필요했을까? 바로 유교에서는 충이나 후나 신과 같은 왕에게 충성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런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을 관료로 선발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을 보시면 고구려의 경우 중앙에 무엇을 설치했다? 이거 했잖아. 태학을 설치했다. 너네가 삼보 때 가장 많이 낚인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각 지방에는 정당을 설치했다. 백제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무슨 박사라고 하는 역박사, 의박사 등등 선생님들을 각 지방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유학교육을 실시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비석이 존재합니다. 바로 임신서기석. 이 비석 속에는 당시 신라의 청년들이 유교경전 공부하다가 짜증나서 잠깐 탈주해가지고 돌에다가 낙서를 끄적인 흔적이 나타나 있어. 그래서 그 낙서의 내용을 보면 유교경전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잠깐 쉬고 들어가서 또 이거를 외워야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왔다가 이런 게 써있거든. 너네가 막 플래너에 끄적이는 그런 투정들처럼 이 당시 신라의 학생들도 유학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다. 공부는 예나 지금이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라도 공부를 빡세게 시켰던 국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도교를 보겠습니다. 도교의 경우에는 각종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이 결합한 약간 끔찍한 혼종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불로장생과 현세의 이야기야. 불로장생이 무슨 뜻인데? 절대 늙어 죽지 않고 평생 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거야. 다음 생이 없잖아.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 지금 절약하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돈을 다 쓰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내내 행복하고 화려하게 살아야 돼라는 걸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생활은 주로 귀족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는 각 고분벽화의 사신도 속에 주작이나 백호나 이런 상상의 동물들을 막 그리면서 도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때 연개소문이라는 사람도 도교에 심취해 있었다라고도 하죠. 자, 백제의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이나 아니면 금동대양문, 이런 곳에 도교적 색채를 강하게 뽀으면서 문화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벽돌, 지금 우리가 뭐 촛대, 향로, 향초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겉에다가 막 문양을 열심히 새기거나 하진 않잖아, 그치? 오히려 오늘날이 굉장히 검소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것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 도교가 유행하면서 귀족들 중심으로 화려한 벽돌이나
향로 자체도 금융대학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금색의 막 연꽃 무늬에 위에 뭐 있잖아. 뭐 동물 하나 있잖아. 아닌데. 주작 아니야? 주작인가? 용인가? 뭐가 이렇게 봉황, 맞아, 봉황. 막 봉황이 있고. 하여튼 뭐 상징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의 종교와 사상이 남북국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기존의 불교는 훨씬 더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중화시키는데 활약했던 승려가 2명이 있어. 해골물 마신 원효랑 의상이지. 그래서 원효 먼저 보시면 일심사상을 주장했고 화쟁사상을 주장했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들은 일반 백성들, 특히 까막눈인 천민들이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원효는 대중화를 위해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랫말로 설파를 합니다. 글을 몰라도, 경전을 읽을 줄 몰라도 그냥 노랫말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교리를 계속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지금도 뭐 교회에서 찬송가 같은 것들을 부르는 그런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애기들은 뭣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효가 썼던 대표적인 저술 중에는 대승기 신론서나 신문 화쟁론이 있습니다. 화쟁사상을 주장했으니까 아무래도 신문 화쟁론을 썼겠죠. 의상의 경우에는 당나라를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화엄사상을 연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의상이 출제될 때 제일 많이 출제되는 힌트는 화엄종을 개창했다라는 거예요. 국내의 화엄종을 개창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을 동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아미타신앙은 나무아미타불이잖아요. 근데 앞에 관음신앙도 같이 주장했다는 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신앙은 나무아미타불인 거고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주장을 한 게 의상입니다. 또 의상은 화엄 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이 둘 승려들의 활약 덕분에 추후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조직, 향도가 조직되기 시작을 합니다. 향도의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조직임과 동시에 불교 사찰 건축물을 축조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체이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이 조직의 사회적인 기여는 신앙생활을 통해 민심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었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으쌰으쌰하는 사회 통합의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도 기억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국사, 석고랑, 발해, 절터, 석등, 이불병자상 등등 불교 관련 다양한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선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은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의 또 다른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기존의 불교랑 달리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요게 포인트. 유학교육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게 기존의 불교랑 어떻게 다를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불교는 교종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불교는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걸 바탕으로 실천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불교인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불교야. 근데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는 불교 경전을 읽을 줄 몰라도 매일 불교 교리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하면 된다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극락에 가기 위해서, 즉 너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불교를 믿는 수험생이라면 열심히 개념을 파악하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서 수능에서 문제를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 기존의 불교예요. 근데 새로운 선종 애들은 매일 밤 나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를 3번씩 외치고 자는 애들이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도 나는 매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랬을 때 이 선종의 경우에는
글을 잘 읽을 줄은 모르지만 각 지방에서 힘과 돈이 많아졌던 호족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선호했어. 호족 애들은 저 불교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선종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선종 사찰을 열심히 후원하기 시작해. 돈을 퍼다주면서 사찰을 건립하게 해. 그래서 호족이 이 선종과 같이 엮여서 각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 무렵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풍수지리설을 도입했던 건 도선이라는 숙녀고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풍수지리설이 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뭐 배산임수의 지형이나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근거지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이 풍수지리설이 어떻게 활용됐냐면 호족의 집 또는 선종사찰 건축 이렇게 활용이 돼. 그러다 보니 선종, 풍수지리설, 그리고 호족 얘네가 하나씩 다 엮여가면서 통일신라 말기를 많이 흔들어 넣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빠뜨렸던 유학교육의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유학교육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랑 발해 모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했는데요. 통일신라의 교육기관 명칭은 상모에 나왔죠. 그렇지, 국가. 발해의 교육기관 명칭은 주자답이에요. 이렇게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통일신라랑 발해의 대표적인 유학교육에 활약했던 유학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바로 신라의 육두품 출신 학자들이요. 칸에 육두품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최치원 한 명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치원 비롯한 육두품의 학자들. 그래서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설, 호족 이런 애들이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통일신라 말기를 흔들어 놓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우리 옆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워도 돼요? 네. 말을 하지. 자,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과 상황. 제가 후삼국 통일까지 넣으려다가 참았거든요. 시험 범위에. 다음 시험 범위가 되겠죠? 이 당시 배경을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 말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일단 왕위 쟁탈전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왕 때처럼 전제왕권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왕권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 왕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귀족들도 서로서로 싸움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 상승의 한계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육두품의 사람들이 반신라적 경향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힘을 키운 호족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배운 선종이라든지 풍수지리설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종교적,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진성여왕 시기로 가게 되면
농민들도 불만을 참지 못하고 표출하면서 각종 농민 동기까지 정복해서 터지게 돼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혼란의 카오스로 빠지게 되는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공왕 시기 보면 왕위 정권의 쟁탈전이 빈발하게 되는 게 해공왕 시점부터고요. 선덕왕 보겠습니다. 선덕왕 때는 기존의 무열왕계 왕위 계승이 단절됩니다. 서영덕왕 때 무열왕계 그러니까 그 다음인 원성왕 때는 당연히 무열왕계가 아닌 원성왕과 원성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성왕 시기부터는 한번 왕통이 단절되면서 원성왕계 자식들이 즉위하기 시작을 했고 원성왕 때는 유교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관리를 선발하는 독서삼품과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독서삼품과가 통일신라의 것이다 라고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그리고 흥덕왕 시기가 되면 각 지방의 강력해진 해상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구를 설치하니 항구 이름이 뭐라 그랬어? 청해진 거였지. 그러나 흥덕왕 사후에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왕권은 다시 흔들리고 지방 세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신지원은 그 다음인 문성왕 시기로 가게 되면 해상 세력 통제하라고 보내놨었던 그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장보고의 난이 발생을 했고 이걸 계기로 청해진을 왕이 폐지시켜버려. 자, 오늘 문성왕 이후 거의 마지막 줄에 써있는 진성여왕 시기로 가게 되면 신라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민봉기가 터지게 되는 시점이 진성여왕 때입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로는 원종 애노의 난이나 또는 빨간 바지를 입었다라고 해서 적고적의 난 농민분기가 발생했고 이와 더불어 진성여왕 시기 때는 양길이나 궁예나 견원과 같은 각 지방의 호족 세력들도 거병을 합니다. 거병이라고 하는 건 군사를 가지고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무렵에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육두품 유학자였던 최치원이 10가지의 개혁안을 담아서 시모 10여 조를 왕에게 올리게 돼요. 그러나 진성여왕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미이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몇 명의 왕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통일신라는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이어지고요. 가장 마지막,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경순왕이에요. 이 경순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험 범위에서 후삼국에 통일하면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개 풀고 끝낼게요. 얼른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왼쪽 문제는 쉽죠. 나당 전쟁이고요.
오른쪽 문제 그가 누군데요? 원효. 아니 의상. 아니 원효 미안합니다. 뭐야? 아 원효 맞잖아요. 왜 원효예요? 깜짝이야. 세 번째 줄에 무해가 보이잖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개창을 한 게 의상인 거지. 중국에는 화엄종이 이미 있고요. 중국 경전인 거예요. 이 화엄경은. 우리 경전이 아니야.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둘 다 연구를 했겠지. 불교에 대해서. 힐라가 아닌데 무해가 너무 큰 힌트 아니야? 너네가 무해가를 못 봤나? 뭐야 그 화음이 있어. 거기서 읽고 끝냈어요. 네. 정답 몇 번이에요? 원효라고 접근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누구예요? 의상. 1번은 도선. 2번은 안 배웠어요. 고려시대 의천이고요. 5번은 고려시대 요셉입니다. 이것도 안 배웠어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혹시 이거 좀 끊어주세요.